네,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한 뒤 중동 정세가 요동치며 정부도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 서양호 정치평론가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계속해서 이란, 이스라엘, 미국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국제적으로 좀 혼란이 큽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상황,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 미국이라고 마음대로 독재자 함부로 죽여도 됩니까? 제가 볼 때 미국이 이란을 침공한 배경에 핵무기 문제 해결하고 또 이란 민주화 시위에 많은 국민들이 죽어서 그래서 미국이 개입해서 하메네이 정권을 축출해서 이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다라고 명분을 내걸었는데 실제로 보면 유엔의 승인도 없이 또 미국 의회 비준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한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 핵 문제라든가 이란의 민주화 시위 탄압은 부실이고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반이민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관세 때문에 미국 내 물가가 폭등해서 올해 연말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상당히 위기에 몰려 있어서 이 위기를 전쟁으로 타결하기 위한 그런 국내 정치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쟁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요. 특히 미국이 이란을 테러 국가로 지정하면서 제재를 했는데 오히려 이란 내 권위주의 체제가 더 강화되고 폐쇄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효과를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폭등하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 국내 여론도 좋지 않고 그리고 국제 여론도 상당히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목표로 했던 하메네이 정권 지도자가 하메네이가 죽었기 사망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명분을 잃었기 때문에 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그리고 국내에서의 새로운 정권이양은 이란 국민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여론 때문에 저는 조만간에 해결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 의원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체포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몇 달 후에 이번에는 이란을 전격적으로 공습을 했는데 이게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렇게 무력에 의한 질서, 재편 이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건데 소위 얘기해서 파포, 그러니까 까불면 죽인다. 이것을 지금 외교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반도도 아마 김정은 지금 위원장도 상당히 좀 긴장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 있어서 이란은 중동의 북한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핵 문제 사실은 정권 하메네이 정권이 핵을 가지고 정권을 좀 더 안정시키고 힘을 갖고자 하는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이란이 대한민국에 비해서 GDP가 거의 5배 정도가 높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턱없이 낮은 상태로 있어서 한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고요. 저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대로 지금 외교를 나가 계시기는 하는데 지금 전 세계는 역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실리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최근에 있었던 그 한미일 간의 군사 협력을 미국 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거부를 한 이런 일이 있었고 미국의 전투기가 서해 안에 이제 비행하는데 중국의 전투기가 와서 대처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중국에 항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미군 측에 항의한 그리고 거기에 논란이 있었던 일이 있는데 국민들이 이것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전 세계가 어차피 외교는 현실인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실리 앞으로 방향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현 정부도 이번 트럼프 정부의 미국의 이란 공습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미국의 공습 이후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이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70%가 넘습니다. 당장은 비축유가 있어서 괜찮다고 해도 이게 장기화되면 핵심 산업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집안일 잘하는 사람이 바깥일도 잘한다고요. 뭐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6천 코스피 국내 정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부의 어려운 문제도 잘 해결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업통상부가 2월 28일에 이어서 3월 1일까지 3월 1일에도 2차 실물 경제 점검 회의를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수개월분의 원유 비축량이 있고 혹시 원유 비축량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비축량의 의무 상한선을 훨씬 더 넘는 가스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당장의 경제에는 큰 미칠 영향은 없을 거라고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원유 수급도 수급이지만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 활동에 상당한 많은 제약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장기전으로 가기 않기 위해서 유엔이라던가 각국들과 함께 이란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목소리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외교적 목소리를 좀 높여야 한다고 보셨는데 외교적인 대응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물론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뭐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외교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한국의 경제는 세계 경제와 연동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유가는 말할 수 없이 경제와 또 연동돼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만일 봉쇄가 전면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그게 세계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뭐 가늠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늘 얘기하지만 뭐 미리 아마 대비는 어느 정도 했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란 공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전부터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이제 대책이 있을까 하는 부분인 것이고 다만 이게 우리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경제가 타격이 되면 우리는 더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의 주가가 급속하게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너무 올라와서 이게 언제 조정받느냐 이런 그 여러 가지 지금 저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것이 뭐 나스닥에 영향을 주고 저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면 우리 경제는 우리 코스피 지수는 더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원유 문제뿐만 아니라 좀 경제 문제에 있어서 금융 문제에 있어서 더 다각적으로 이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 국민들이 뭐 이란에 체류 중인 인원들도 있을 거고 관계부처 회의도 열면서 이 상황의 점검에 나설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자, 그럼 우리 외교관, 뭐 교민, 뭐 인접 국가에 있는 뭐 여행객들 그런 안전적인 측면도 분명 고려를 해야 할 겁니다. 우리 정부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세요? 뭐 아버지가 출장 가면 장남이면 아버지 노릇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김민석 국무총리가 3월 1일 중동 상황 정보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외교부의 그 보고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이 이란에 60명, 이스라엘에 한 600명 가량 있는데 인명피해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교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소리고요. 주 이란과 주 이스라엘 주한 대사관에 따르면 이런 전쟁에 따른 피해 방지라든가 그 치안 악화의 문제에 대응하는 것 그리고 특히 항공편 관련에 대해서 교민들에 대한 영사 지원들 더 높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 외교부에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더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신속 대응팀을 파견하는 그 계획까지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국민들은 안심해도 좋을 것 같고 이럴 때일수록 저는 여야가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외교적 현안과 안보 위기에는 공동으로 대응해서 외교 당국에 힘을 실어주고 우리 그 국민들에게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가는 데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정부의 현재 대응 좀 평가 좀 들어볼까요?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결과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회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민들이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며칠 전에 그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미국인들 또 직장인들은 그 안전한 나라로 대피를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한 것을 저희가 뉴스로 봤는데요. 이번
미국의 이란 공습은 예고된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당연히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외교부도 마찬가지로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게 실제로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뭐 이스라엘에 있는 교민들은 뭐 이집트로 좀 뭐 이렇게 이동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교민들 피해가 없도록 정부 또 외교 당국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여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등에 반발해서 엿새째 이어오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중단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의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대구 경북 통합법을 처리하기 위한 법사위 개최에 시간적 여유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 개최를 요구하면서 필리버스터 중단을 선언한 건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게 원래 대구 경북을 통합하는 것은 처음에는 조금 아마 대구와 경북 또 의원들 간에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며칠 그저께죠 이미 어제 그제 모든 의원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광주 전남 통합법과 함께 대구 경북 통합법도 함께 처리를 하는 게 맞는데 굳이 법사위를 열지 않고 광주 이제 전남 통합특별법만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민주당이 얼마나 이 통합법 자체도 당리당략적으로 지금 접근하는가 하는 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대구 경북은 한다고 다 됐고 그런데 문제는 대전하고 충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대전 충남까지 꼭 해서 통과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전하고 충남의 통합은 양쪽 단체장도 반대하고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좀 묶어서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봐서는 그래 니네 대구 경북하고 또 충남하고 대전하고 이거 다 묶어서 한번 해봐라 라고 던져서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구 경북 주민들과 정치권을 갈라치기 하다가 이게 의견이 하나로 되니까 이번엔 또 지역적으로 대구 경북과 충남 대전을 갈라치기 하는 건데 이거 집권 여당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다. 더구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뭐 이게 5국 3체제 그래가지고 여러 번 이게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그 지역에서 이 통합을 원한다고 하면 그것부터 처리하고 나머지 대전 충남은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해도 되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당시에 또 송원석 원내대표는 지금 뭐 이게 민주당 쪽에서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사과하라 이러니까 필리버스터 중단까지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승적으로 이걸 처리해 주는 게 맞지 굳이 이렇게 당리장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꼭 대전 충남을 물기시작적으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처리하도록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이 대체 정치를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국민들 보기에 그 지역의 주민들 보기에도 매우 정말로 불편하고 불만스러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일단 국민의힘에게 대구 경북 통합 찬성 입장을 당론으로 먼저 정해오라는 입장인데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필리버스터 하네 안 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시도민들의 단일한 안을 진정성 있게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네,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또 대전 충남 통합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은데 그러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내일까지 처리가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내일은 뭐 어려울 것 같고요. 3월 5일 날 그 민주당에서 2월 말에 3월 임시국회 소집을 3월 5일 날 요구해 놓기 때문에 3월 5일부터 한 달간 임시회가 소집될 것 같습니다. 3월 5일이 중요한 게 뭐냐면 3월 5일 시점에 저는 많이 풀릴 거라고 보는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 사퇴 시한입니다. 3월 5일 날 가장 관심을 갖는 사람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과연 대전 충남 통합시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마 대통령이 현재 국빈 방문으로 해외 순방 중이고 3월 5일 날까지는 거치 표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전 충남 통합시장에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출마하지 않게 된다면 저는 대전 충남에 있는 현재 시장과 도지사가
겁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대전 충남 통합에도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대구 경북에 이어서 대전 충남에 대한 이런 국민의힘의 당리당략적 요구가 충족되기 때문에 출마할 통합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당리당략 요구만 가지고 통합을 저울질한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비난받아야 될 것은 지방 가시면 잘 알지 않습니까? 교육이든 의료든 주택이든 복지든 대도시에 비해서 과연 사람이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심각하게 되물을 정도로 어른들만 있는 그런 퇴락한 곳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행정 통합을 통해서 광역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가져서 의료, 주거, 복지 그런 인프라적 지원을 갖는 경쟁력 갖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방소멸 막혀서 반드시 행정 통합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선거에서 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당리당략적인 이유 때문에 통합을 발목을 잡았는데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도 출마하지 않게 되면 아마 대전 충남도 대구 경북과 함께 저는 통합에 국민의힘도 나서고 해서 3월 5일 날 시작된 임시국회 안에 민주당도 충분하게 국민들과 사회적 합의가 됐기 때문에 저는 특별법이 통과되리라고 전망. 예. 자, 한병동 원내대표는 아무래도 단일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확실하게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것이냐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데 지금 확실하게 한쪽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예. 지금 대구 경북은 그 지역 의원들이 100% 찬성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당론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게 우습잖아요. 그리고 대전 충남은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의 뜻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안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민주당 쪽에서는 대전 충남을 묶어서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걸 같이 패키지로 묶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통합법을 반대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하는 것은 이 광주 전남의 어떤 그 특별법 특별법과 그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 그다음에 충남과 대전의 이 특별법이 권한이 동시에 같은 정도 위임이 되고 또 재정도 지원이 되고 이게 같아야 되는데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적으로 균형 개발이 아니라 오히려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부 반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도 찬성하는 그런 상황이다. 다만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일부 지적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전 충남이 조금 전에 우리 서양호 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이게 강훈식 비서실장을 염두에 두고 밀어붙이는 것들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특별법이 통과 안 되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합의가 됐던 그 대구 경북 쪽은 처리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짧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여야가 이거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예.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과제를 가지고 저는 신중하게 접근해서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어 있는 만큼 조속하게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지방 소멸로 고통받고 있는 지방 주민들에게 희망의 빛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의원총회에서 사법개혁 3법 제2요구권 행사 촉구하겠다, 장외투쟁 벌이겠다 국민의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장애투쟁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법개혁을 반대한다? 제가 볼 때는 사법개혁이 발생하게 된 것들이 변화를 거부하고 기득권 이익 집단으로 사법부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심각해서 개혁으로까지 나가게 되는데 이런 사법부 편을 든다라는 것이 국민들이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나 야당이 일부 주장하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 근거 없는 건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법 왜곡죄 같은 경우에 남용할 경우에 사법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그리고 또 재판 소원 재판 소원 제도 소송 지연 등에 대한 우려가 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된 이런 개혁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잘 아시겠지만 사법부가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들 특히 이재명 대통령 후보 당시에 파기환송 유죄 취재 파기환송을 함으로써 대통령 후보 선출에 개입했던 문제라든가 내란 죄로 재판받고 있는 구속되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을 취하는 그것도 일자가 아니라 시간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한다는 이런 회개한 논리를 가지고 대통령을 석방해 주는 바람에
국민들의 사법 불신들이 아주 자초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사법 불신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되었으니까 뭐 법 전문가들이나 교수 전문가들이 일각의 문제점 부작용들을 얘기하고 있으나 원인을 제공한 곳이 사법부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해 본 다음에 그 과정에 나오는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뭐 때늦은 버스 지난 다음에 손드는 식의 그 국민의힘의 이런 장외투쟁이 결코 국민들에게 동의받기 어려운 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도보 행진도 전개한다라고 지금까지 뭐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거라는 반응인데 어떻게 말씀하고 싶으세요? 지금 이 사법 3법은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그건 뭐 헌법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법 왜곡죄 같은 경우는 이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양심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를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건 저는 아주 심각한 이 권력이 이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의 양심까지도 통제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그건 위험한 법이다. 이것은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헌법소원제를 이번에 도입하게 됐는데 헌법 101조 2항에 보면 최고법원은 대법원으로 딱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판결 난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가지고 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 길어지는 과정에서 결국은 변호사들만 좋아지는 건데 변호비를 부담할 수 있는 돈 가진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한 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에서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것이고요. 또 대법관을 지금 14명인데 12명을 합작이 증원을 시켜서 26명으로 만들어 놓으면 대법원의 전원 합의부라고 하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논의가 되겠어요? 제가 보면 26명 다 같이 앉아서 논의하기 자체도 어려운 정도로 해서 어려울 텐데 그리고 대법관 12명 늘려놓으면요. 실제로 1심과 2심의 재판이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텐데 그 판사들 빼다가 대법원 연구관으로 100명 이상을 또 차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피해를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다행히 지지도가 높아요. 뭐 하여튼 코스피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높은 상황이라 국민들은 대부분은 사실은 뭐 재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정도의 헌법을 우리가 만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고통을 해서 이 정도 왔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번에 3법을 만든 민주당의 폭거는 제가 보기엔 역사적으로 굉장히 심판받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 국민의힘도 이번에 뭐 가도행진한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효력이 있을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장동혁 지도부가 적어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지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만일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지지도를 갖고 신뢰를 받고 있으면 민주당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바닥을 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저는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에 대해서 좀 단호하게 좀 입장을 표명해서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당이 막가도록 방치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국민의힘도 책임 있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뭐 저 가도 행진한다 이게 얼마나 허탈한 일인지 국민들이 보기에 얼마나 민망한 일인지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상황에서 SNS에 부동산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집을 팔고 사는 건 자유지만 이익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면서 규제를 설계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앞서서는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기도 했는데 그럼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가 집값 하락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국민들에게 정책적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집값 안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좀 제가 보기에는 싱가포르 가서까지 글을 올린 거 보면 약간 뿔이 좀 난 것 같아요. 일부에서 5월 9일 날 다주택자 중과세 하는 그 보류했던 것을 이제 끝낸다라고 하는 시점이 5월 9일인데 그 시점이 되면 보유세가 중과세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집을 안 팔고
갖고 있는 바람에 매물이 잠길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매물이 넘쳐나지 않아서 현 상태가 유지되고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정부가 일관된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해서 실거주용 예. 1주택자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실수요자에 대해서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투기용으로라던가 또 그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걸 용납하지 않고 하겠다라는 거고, 뭐 대통령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투입되어 있는 총 자산이 전체 한 7천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이 1년에 2,500조 정도, 2,500조 됩니다. 약 2,500조 GDP에 3배 가까운 돈이 부동산에 깔려 있는데 이 부동산에 있는 돈들을 경제나 금융에 선순환시켜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고, 대통령도 아마 이 집 한 돈 팔아서 수익을 가지고 ETF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정부의 일관된 정책 사인을 통해서 부동산 드라이브를 반드시 부동산을 안정화시켜서 실수요자들에게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정치권의 매각 움직임도 좀 확대가 될까요? 저는 여권에서는 일부 좀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지금 매물이 시장에 나온 거 보면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강하게 의지를 갖고 드라이브 거는 것은 저는 나쁘게 평가를 안 합니다.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되는 것은 우리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갈등을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여야가 다투는 것은 국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도 어떤 의지의 일관성을 보이려면요. 그 다음에 보유세를 강화하든지 해서 강한 현 정부의 의지를 보여서 집값이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서영호 정치평론가,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정치권 상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